스크린 속에서는 수백 발의 총탄이 빗발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불사신. 가죽 장갑을 낀 채 악당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모든 남성들이 닮고 싶어 했던 한국의 존 웨인. 그는 대한민국 액션 영화의 살아있는 신화였습니다. 허나 조명이 꺼진 현실의 마지막 장면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그 호랑이 같은 목소리는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희미한 신음으로 변해버렸고, 적을 향해 방가쇠를 당기던 그 강인한 손은 마비되어 침대 난간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영광의 정점에서 가장 고독하고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남자. 평생을 강한 남자로 살아야 했기에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약함을 숨기고 싶어 했던 배우 장동휘. 도대체 무엇이 이 천하무적의 사나이를 그토록 쓸쓸하게 무너뜨렸을까요? 오늘 우리는 화려한 액션 스타의 가면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인간 장동휘의 진짜 이야기를 마주하려 합니다. 그가 그토록 강해져야만 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강한 영웅을 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절박했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시계바늘을 1920년 한반도의 북쪽 끝자락으로 돌려봅니다. 1920년. 그 해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춥고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 3일 만세 운동의 열기가 일제의 무자비한 총칼 앞에 짓밟히고 소위 문화통치라는 기만적인 술책 아래 민족의 정기가 서서히 말라가던 때였습니다. 평안북도 그 거친 땅에서 장동휘는 태어났습니다. 압록강을 건너 불어오는 북풍은 매서웠고 식민지 조국의 현실은 그 바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소년 장동휘가 자라던 평안도는 예로부터 기질이 강하고 억세기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산은 높고 골은 깊으며 사람들은 무뚝뚝하지만 속정이 깊고 의리가 강했습니다. 훗날 스크린을 압도하게 될 그의 야성적인 카리스마, 단모지지 않은 원석과 같은 거친 매력은 아마도 이 북녘 땅의 흙과 바람이 빚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유년 시절의 구체적인 기록은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라 일은 서름이 공기처럼 떠다니던 시절, 덩치 큰 소년 장동휘는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웠을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시대, 울분을 속으로 삼켜야만 했던 시대의 공기는 그를 일찍 철들게 했고 눈빛에 깊은 우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달랐습니다. 당시 조선 남성들의 평균 신장이 160cm 남짓하던 시절, 그는 훌쩍 자라 180cm에 육박하는 곡으로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키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 굵은 뼈대,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강렬한 눈빛은 또래 아이들과는 확연히 다른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미남의 기준은 하얗고 곱상한 귀공자 스타일이었지만 장동휘는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굴곡이 있었고 짙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마치 깍지른 절벽처럼 위태로우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주는 날 것 그대로의 남성미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든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들이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던 힘의 형상이 바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된 장동휘는 끓어오르는 에너지를 발산할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의 청년에게 허락된 무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바로 무대, 연극이었습니다. 당시 연극은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눌린 민중의 한을 풀어내는 구판이자 빼앗긴 나라의 말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였습니다. 그는 유랑극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화려한 조명도 안락한 대기실도 없는 가난한 악극단이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몸을 싣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전국 방방곡곡을 떠돌았습니다. 마을 공터에 천막을 치고 가설 무대를 세우면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멍석을 깔고 앉은 관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시절 악극단의 생활은 처절했습니다. 배고픔은 일상이었고 잠자리는 늘 불편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소주 한 잔에 김치 몇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며 새우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 오르는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장동휘가 무대 중앙에 서서 굵고 낮은 목소리로 대사를 뱉어내면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통 연기 수업을 받은 엘리트 배우는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밑바닥에서 구르며 체득한 동물적인 감각이 있었습니다. 관객이 언제 숨을 죽이는지, 언제 환호하는지, 언제 눈물을 흘리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의 영희는 머리가 아닌 가슴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비극적인 장면에서 그가 보여주는 분노와 슬픔은 식민지 백성들의 억눌린 감정을 대변하는 카타르시스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름 없는 유랑극단의 배우로 청춘을 길 위에서 보냈습니다. 신협이나 극예술연구회 같은 당대 엘리트 극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촌스럽고 투박한 악극 무대, 소위 뽕짝과 눈물이 뒤범벅된 통속적인 무대에서 자신만의 연기 세계를 다져나갔습니다. 훗날 평론가들이 장동휘의 연기를 두고 기교가 없다, 투박하다고 평하기도 했지만 대중들이 그에게 열광했던 이유는 바로 그 투박함 속에 담긴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날것의 감정, 세련되게 포장되지 않은 거친 숨소리. 그것은 고상한 예술이 아니라 땀새나는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만세소리가 삼천리 강산을 뒤덮었지만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곧바로 이념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38선이 그어지고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평안도가 고향이었던 장동휘에게 이 시기는 혼란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북쪽의 공산 정권은 예술을 체제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장동휘에게 사상을 강요하고 예술을 통제하는 분위기는 견딜 수 없는 질식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오는 대열에 합류합니다. 월남. 그것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고향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과거와 생이별을 구하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빈손으로 도착한 서울. 해방 공간의 서울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좌우익의 대립으로 거리는 매일 시위와 테러로 얼룩졌고 예술계 역시 사상 논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장동휘는 묵묵히 무대를 지켰습니다.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특정 세력에 줄을 서는 대신 오직 연기로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는 그를 향해 맹렬히 굴러오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고 장동휘라는 한 인간의 운명까지 송두리째 바꿔놓을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했지만 역설적이게도 장동휘라는 배우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포탄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죽음이 일상이 된 그 참혹한 시간 동안 인간의 가장 밑바닥 본성이 드러났습니다. 장동휘는 그 지옥 같은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전우관 앞에서 죽어나가는 모습, 피난민들의 절규, 굶주린 아이들의 눈동자. 이 모든 비극적 체험은 훗날 그의 영희 인생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가 연기하는 군인,
그가 연기하는 전쟁 영웅이 그토록 사실적이고 처절하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가 전쟁을 흉내낸 것이 아니라 전쟁의 공포를 뼛속 깊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멈추고 휴전이 선언된 1953년, 대한민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무너진 건물 잔해와 상처 입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잿더미 위에서도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시장을 열고 집을 고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단한 삶을 위로해줄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 한국 영화계에 운명적인 작품 하나가 기획되고 있었습니다. 이강천 감독의 영화 피아골입니다. 지리산 빨치산들의 처절한 말로를 그린 이 영화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기획이었습니다. 휴전 직후 여전히 방공 이데올로기가 서슬 펄었던 시절의 적군인 빨치산의 인간적인 고뇌와 내면을 다룬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이강천 감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빨치산 대장 아가리 역을 맡을 배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은 단순한 악역이 아니었습니다. 잔혹하고 냉혈하지만 동시에 부대원들을 휘어잡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짐승 같은 생존 본능을 가진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당시 충무로의 주연급 배우들은 대부분 선이 곱고 낭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 거친 야수 같은 배역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장동휘를 추천했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덩치 크고 인상 험악한 배우가 있다고 말입니다. 감독과 장동휘의 첫 만남. 아마도 감독은 장동휘를 보자마자 찾았다고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180cm가 넘는 거구, 부리부리한 눈,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의 기운. 그것은 감독이 머릿속으로만 그리던 빨치산 대장 그 자체였습니다. 장동휘에게도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연극 무대를 전전하며 무명의 서름을 겪었던 그에게 영화라는 새로운 매체는 미지의 세계이자 꿈의 무대였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배역을 수락했습니다. 1954년 35세 늦깎이 신인 배우 장동휘는 그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영화의 촬영 현장은 실제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열악했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촬영 장비를 짊어지고 다녀야 했고, 배우들은 실제 빨치산처럼 굶주림과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장동휘는 물 만난 고기 같았습니다. 그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속에 사는 짐승이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의 눈빛은 살기로 번득였고 목소리는 산을 울리는 맹수의 포효처럼 들렸습니다. 특히 그가 부하대원을 처단하거나 쫓기는 상황에서 보여준 광기 어린 눈빛 연기는 현장의 스태프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영화가 개봉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물론 영화체는 빨치산을 너무 인간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당국의 검열에 걸려 상영 중지 위기를 겪기도 했고 반공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관객들의 뇌리에 장동휘라는 이름 세 글자는 확실하게 각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인 국군 소대장보다 악역인 빨치산 대장 장동휘에게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배우 누구냐? 진짜 빨치산 출신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남성미와 파괴력을 지닌 캐릭터의 등장이었습니다. 단 한 편의 영화로 그는 충무로의 블루칩으로 떠올랐습니다. 데뷔작이 곧 그의 대표작이 된 것입니다. 민 배우들이 멜로 연기로 여심을 흔들 때 장동휘는 악역과 액션이라는 거친 길을 개척하며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액션 스타 장동휘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자, 한국 영화계의 남성성이라는
새로운 화두가 던져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충무로는 더 이상 예쁘장한 도련님들의 놀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땀과 피,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진짜 사나이들의 전장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장의 맨 선두에 검은 그림자를 길게 들이운 거인 장동휘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대비 뒤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했던 첫인상은 그를 평생 강한 남자라는 이미지의 감옥에 가두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중은 그에게서 나약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이겨야 했고 언제나 강해야 했으며 언제나 울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장동휘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점점 더 강한 척, 점점 더 무심한 척 자신을 포장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훗날 그의 말년을 그토록 외롭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막 영화계에 발을 들인 30대 중반의 장동휘 앞에는 탄탄대로가 펼쳐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리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전후 복구와 경제개발이라는 거대한 목표 아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대중문화 역시 그 흐름에 맞춰 빠르게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한국 영화계는 르네상스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동휘는 이후 쏟아지는 러브콜 속에 쉴 새 없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맡은 역할들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갱단보스, 범죄자 혹은 거친 군인. 대중은 그를 악의 화신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장동휘는 그 이미지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강인한 껍질 속에 숨겨진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투박한 그릇에 액션이 아닌 눈물을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전혀 다른 색깔의 시나리오가 도착합니다. 총 대신 핸들을 잡고 주먹 대신 자식들의 손을 잡아야 하는 역할. 바로 영화와 남자 식모 같은 작품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 무서운 장동휘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앞치마를 두른다고? 하지만 이것은 장동휘가 액션 배우를 넘어 국민 배우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험상궂은 얼굴로 있는 순박한 미소, 투박한 손길로 자식을 어루만지는 부정. 그것은 전쟁과 가난으로 상처 입은 당시의 아버지들에게 바치는 위로와도 같았습니다. 스크린 위에서 그는 거칠기 짝이 없는 야수였지만 대중들은 그 야수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1961년 개봉한 강대진 감독의 영화는 장동휘라는 배우가 가진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증명한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번거지를 눌러쓰고 채찍을 든 내 남매를 홀로 키우는 늙은 마부 춘삼의 친구이자 동료로 등장합니다. 주연은 김승호 선생이 맡았지만 장동휘가 보여준 연기는 주연 못지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전까지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훔치고 산속을 뛰어다니던 그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도시 빈민의 고단한 삶을 그토록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다는 사실에 관객들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은 악당의 흉터가 아니라 가난한 가장이 짊어진 삶의 무게처럼 보였습니다. 투박한 손으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짓는 씁쓸한 웃음은 전쟁 이후 폐허 속에서 어떻게든 가족을 건사하려 발버둥 치던 당시 우리네 아버지들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장동휘의 강인함은 단순히 근육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모진 세파를 온몸으로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굳은 살 같은 것임을 말입니다. 그는 악역을 할 때조차 묘하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배우였습니다. 아무리 혹독한 짓을 해도 그 밑바닥에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비극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는 대사 한 줄 없이 눈빛만으로 설득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동휘가 단순한 액션 배우를 넘어 대배우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이 그에게 가장 원했던 모습은 역시나 강한 남자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한국 사회는 군사 정권의 등장과 함께 강력한 남성성을 숭배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영화계에도 소위 대륙성 액션이라 불리는 스케일 크고 남성적인 영화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장동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에 자신의 영혼을 건 단짝이자 라이벌, 그리고 평생의 벗을 만납니다. 바로 액션 영화의 거장 이만희 감독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한국 영화사의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1963년작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 영화는 한국 전쟁 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걸작이자 장동휘를 명실상부한 국민 영웅으로 등극시킨 작품입니다. 이 영화에서 그는 해병대 분대장 역을 맡았습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사지로 걸어 들어가는 그의 모습은 비장미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촬영 현장은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했습니다. 실감나는 전투 장면을 위해 실제 총알과 폭약을 사용했다는 일화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옵니다. 배우들 머리 위로 진짜 총알이 스치고 지나가는 상황에서 장동휘는 눈 한 번 깜빡지 않고 전진했습니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상황에서도 그는 태연하게 부하들을 독려하고 적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영화 속에서 부하 대원이 죽어갈 때 그가 보여준 오열은 10년 전 자신이 겪었던 6.25 전쟁의 참상을 다시 끄집어낸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극장에 몰려든 관객들은 스크린 속 장휘를 보며 통곡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았던 그 시절,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부하를 지키는 분대장 장동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전쟁터에 두고 온 전우를 혹은 돌아오지 못한 아들을 그리고 우리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투영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대성공 이후 장동휘에게는 한국의 존 웨인이라는 별명이 훈장처럼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존 웨인이 서부 개척 시대에 강인한 남성상을 대변했다면 장동휘는 전후 한국 사회의 재건과 생존을 위한 투쟁심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존 웨인이 승리자의 여유와 개척자의 낭만을 보여주었다면 장동휘에게는 패배자의 그늘과 생존자의 고독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겨도 웃지 않았습니다. 적을 쓰러뜨린 후에도 그의 표정은 쓸쓸했습니다. 그 허무함, 그 텅 빈 눈빛이야말로 한국형 액션 영웅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페이소스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 장동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충무로의 모든 시나리오는 그를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년에 겹치기 출연으로 10수편의 영화를 찍었습니다. 아침에는 전쟁터에서 총을 쏘고, 점심에는 멜로 영화에서 여배우를 안고, 저녁에는 사극에서 칼을 휘두르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랐지만 거절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출연하지 않으면 영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 흥행사들은 장동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따져 성금을 건넸습니다. 이름 석자가 곧 보증수표였습니다. 당시 그의 출연료는 집 한 채 값에 맞먹을 정도였습니다. 돈이 가만히로 들어온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최고급 양복을 맞춰 입고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충무로의 밤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린 밖 인간 장동휘는
영화 속 이미지와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호탕하고 소탈했습니다. 오야붕 기질이 다분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스태프들과 단역 배우들을 모두 끌고 가서 술을 사고 밥을 샀습니다. 돈 없는 후배가 찾아오면 지갑에 있는 돈을 몽땅 털어 쥐어보냈습니다. 사나이가 쪼잔하게 돈을 아끼냐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좋아했고 술을 좋아했고 분위기를 좋아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이 어디로 새 나가는지 꼼꼼히 따지는 것은 그의 성격에 맞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 또 촬영장에 가면 돈은 들어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고 즐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경제관념 혹은 경제관념의 부재는 훗날 그가 겪게 될 비극의 씨앗이 되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전성기의 한복판에서 그 누구도 심지어 본인조차 그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태양은 너무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림자는 발밑에 가려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장동휘의 연기 파트너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노식, 허장강. 이들과 함께한 콤비 플레이는 한국 액션 영화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허장강과의 호흡은 절묘했습니다. 날카롭고 야비한 악역을 도맡았던 허장강과 묵직하고 우직한 장동휘의 대립은 언제나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서로 총구를 겨누고 으르렁거렸지만 카메라가 꺼지면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술친구였습니다. 서로의 눈만 봐도 다음 대사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장동휘가 묵직한 바위라면 박노식은 불같은 용암이었고 허장강은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이 개성 강한 사나이들이 빚어내는 앙상블은 헐리우드의 그 어떤 영화보다 뜨겁고 강렬했습니다. 장동휘의 액션에는 그만의 시그니처가 있었습니다. 가죽 장갑, 그리고 성을라스, 굳게 담은 입술에 물려있는 성냥개비. 이것은 훗날 주윤발이 보여준 영웅 본색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 대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감독들도 그에게 긴 대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가자, 해치워, 사랑한다. 짧고 굵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는 그의 몸이 말했습니다. 상대를 노려보는 눈빛, 주먹을 꽉 쥐는 손동작,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뒷모습. 그는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아는 배우였습니다. 그 과묵함이 오히려 남성 관객들의 판타지를 자극했습니다.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남자. 그것이 바로 장동휘가 구축한 남자의 로망이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영화계의 트렌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멜로드라마의 비중이 다시 높아지고 신성일, 엄앵란 콤비가 이끄는 청춘 영화가 극장가를 휩쓸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액션 영화는 조금씩 변방으로 밀려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동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캐릭터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단순한 액션을 넘어 시대극과 사극, 그리고 미스터리 스릴러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확장했습니다. 1968년작 와 장군의 수염은 그의 연기 인생에서 또 다른 분기점이 된 작품들입니다. 신상옥 감독의 애에서 그는 왕을 보위하는 내시감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성성의 상징이었던 그가 거세된 남성을 연기한다는 것 자체가 파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역할마저도 자신만의 색깔로 소화해냈습니다. 음침하면서도 위험있고 비굴하면서도 권력욕에 불타는 내시감의 복잡한 내면을 소름 끼치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힘자랑만 하는 배우가 아님을, 어떤 가면을 씌워놔도 그 가면 뒤에 인간을 끄집어낼 줄 아는 진짜 배우임을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어 출연한 장군의 수염은 한국 모더니즘 영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그는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형사 역을 맡았습니다. 이 형사는 기존의 액션 영화 속 형사와는 달랐습니다. 주먹을 쓰는 대신 머리를 쓰고 범인을 쫓는 대신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과 사회의 부조리를 파헤칩니다.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고뇌하는 그의 모습은 프랑스 누아르 영화의 장가뱅을 연상시킬 만큼 고독하고 지적인 매력을 풍겼습니다. 그렇게 1960년대는 저물어 갔습니다. 장동휘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상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명멸하는 연예계에서 10년 동안 톱스타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는 그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달도 차면 기우는 법. 1907 10년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10년은 그에게 전혀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컬러 TV의 보급, 유신 체제의 강화, 그리고 세대 교체의 바람. 스크린박 세상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흙냄새나는 영웅보다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스타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바지와 통기타, 장발의 청년들이 거리를 메우던 시절, 가죽 점퍼와 짧은 스포츠 머리의 장동휘는 어딘가 옛날 사람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강했고 여전히 연기를 잘했지만 시대의 공기는 그를 조금씩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직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음을.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온 그에게 퇴장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것이었으니까요. 그는 더욱더 이 일에 매달렸습니다. 마치 멈추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노쇠함에 대한 저항이자 잊히는 것에 대한 공포와 싸우는 그만의 방식이었습니다. 1970년대의 장동휘. 그는 여전히 현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연의 자리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옆으로 비켜서야 했습니다. 포스터에서 그의 얼굴 크기는 점점 작아졌고 이름의 순서는 뒤로 밀려났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촬영장에서 화를 내도 하고 감독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내가 장동휘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막을 수 없듯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변해야 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했습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영웅이 아닌 영웅의 아버지로, 혹은 악당의 보스로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재설정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쓸쓸한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분장실 거울 앞에 홀로 앉아 늘어가는 주름을 바라보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의 인생 제2막, 몰락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1907 10년대로 들어갑니다. 그토록 강인했던 사나이가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흔들리고 어떻게 버텨내려 했는지, 그리고 그가 저지른 뼈아픈 실수들은 무엇이었는지 그 아픈 기록들을 하나씩 들춰보려 합니다. 1907 10년대가 밝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 거대한 변혁의 파도 위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수출 입국의 기치 아래 공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던 시절,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가 아침마다 골목길을 울리던 그 개발 독재의 시대에 대중문화의 지형도 역시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흑백 TV가 안방을 점령하기 시작했고
극장 쇼윈도에는 총천연색 컬러 포스터가 나붙기 시작했습니다. 색채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화려한 색을 입을수록 흑백 영화 시절의 제왕이었던 장동휘의 색깔은 조금씩 바래어가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충무로를 강타한 새로운 물결은 청년 문화와 호스티스 영화였습니다. 통기타와 청바지로 대변되는 청년 문화는 기성세대의 권위에 저항하는 자유분방함을 상징했고, 산업화의 그늘을 파고든 호스티스 영화들은 도시 하층민 여성들의 비극을 자극적으로 소비했습니다. 이 두 가지 흐름 어디에도 묵직하고 비장한 남성성을 내세우던 장동휘가 설 자리는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 무거웠고 너무 진지했으며 무엇보다 옛날 사나이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비장한 영웅의 희생보다는 당장 내일의 밥벌이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애환이나 감각적인 사랑 이야기에 더 열광했습니다. 물론 그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장동휘라는 이름값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허나 그에게 주어지는 배역의 질감은 60년대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그는 사건을 해결하고 적을 물리치고 여주인공을 구해내는 해결사였습니다. 그러나 70년대의 시나리오 속에서 그는 사건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주인공의 완고한 아버지, 조직의 뒤를 봐주는 은퇴한 보스, 혹은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는 늙은 형사. 그것이 그에게 허락된 새로운 좌표였습니다. 그는 이 변화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배우는 선택받는 직업이기에 시대가 원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냉혹한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꺾고 조연의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내려놓음이 그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이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촬영장에서 후배들이 주연 의자에 앉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구석진 대기실에서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며 담배를 피워 물던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허허, 이제 자네들 세상이구만 하며 웃어 넘겼을지 모르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한 회한이 짙게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 그의 필모그래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974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임권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국책영화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을 다룬 대작으로서 한국 전쟁 영화의 스펙트럼을 넓힌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여기서 장동휘는 또다시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해병 때와는 달랐습니다. 10년 전에 그가 혈기왕성한 분대장이었다면 에서의 그는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지휘관이었습니다. 더 이상 앞장서서 돌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방에서 전황을 지시하고 죽어가는 부하들을 보며 고뇌하는 노장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 속 그의 모습은 묘하게 현실의 장동휘와 겹쳐 보입니다. 힘은 빠졌지만 연륜은 깊어졌고 패기는 사라졌지만 무게감은 더해졌습니다. 평론가들은 장동휘의 액션은 끝났지만 장동휘의 영예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호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70년대 중반 그는 액션 배우의 이미지를 벗고 성격파 배우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TV 드라마에도 강한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당시 영화 배우가 TV에 출연하는 것을 격이 떨어지는 일이라 여기던 풍토 속에서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허나 스크린 밖 그의 삶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가 보여주었던 그 호탕함, 그놈의 의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이룩하며 부동산 투기 붐이 일고 주식시장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악착같이 재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장동휘는 그런 재테크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에게 돈이란 버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늘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이 맴돌았습니다. 형님,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투자 좀 하시죠. 선생님, 제가 급전이 필요한데 보증 좀 서주실 수 없겠습니까? 사람 좋고 거절 못하는 장동휘는 그들의 먹잇감이 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는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베푼 만큼 세상도 자신에게 관대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기꾼들의 가머니설에 속아 뭉칫돈을 건네기도 했고 후배의 빚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아주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아내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여보, 제발 남 좋은 일 좀 그만하시고 우리 살 길도 좀 챙겨요. 아내의 간곡한 부탁에도 그는 사나이가 쫀쫀하게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그러냐며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은 허세였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 같은 허세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대스타 장동휘로 대접받고 싶었기에 지갑이 텅 비어가는 줄도 모르고 술값을 계산했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서로 계산하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도 결국 내가 낸다니까 하고 카드를 내미는 것은 언제나 장동휘였습니다. 그 순간의 환호성, 역시 장형님 하는 축혀슴. 그것이 마약처럼 그를 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19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출연료는 예전만 못했고 그나마 들어오는 돈은 빚을 갚거나 생활비를 대기에도 빠듯했습니다. 한때 서울 장안에 내로라 하는 요정을 제 집 드나들듯 했던 그가 동네 포장마차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포장마차에서도 그는 장동휘였습니다. 옆자리 손님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면 주머니를 털어 그들의 술값까지 계산해주곤 했습니다. 집에는 빈손으로 돌아면서 말입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건강의 적신호였습니다. 평생을 간골이라 자부했던 그였지만 세월의 무게는 육체에도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젊은 시절 대역 없이 소화했던 수많은 액션 장면들은 훈장만 남긴 것이 아니라 골병도 함께 남겼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왔습니다. 술로 달래오던 위장은 비명을 질러댔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내가 안다는 고집, 그 미련한 고집이 화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영화계 환경도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 영화계는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TV 보급으로 극장 관객이 줄어들었고 정부 검열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제작 편수가 줄어들면서 배우들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습니다. 게다가 젊고 새로운 얼굴들이 끊임없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두 세대 트로이카인 신성일, 남궁원조차 중견 배우 취급을 받는 마당에 장동휘는 이제 원로 대우를 받아야 할 처지였습니다. 원로라는 호칭은 존경의 의미인 동시에 현역에서 물러난 사람이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아직 은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이었고 연기에 대한 갈증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은퇴를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좀 쉬시죠. 영화사 관계자들의 이 말은 걱정을 가장한 퇴출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섭외 전화가 뚝 끊긴 날, 그는 하루 종일 전화기 옆을 서성이다가 밤이 되면 멍하니 TV를 바라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TV 속에서는 자신보다 연기도 못하고 얼굴도 반반하지 않은 애송이들이 주연을 맡아 설치고 있었습니다. 저게 무슨 연기라고.
혀를 차면서도 그의 눈가는 젖들었습니다.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한 늙은 사자의 서러움이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유일한 낙은 과거의 필름들을 돌려보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흑백 화면 속에서 펄펄 날아다니던 젊은 날의 장동휘. 그는 그 화면 속에 갇혀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현실에 그는 늙고 병들고 가난해 가고 있었지만 필름 속의 그는 영원히 늙지 않는 불사신이었으니까요. 그 괴리감,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초라함 사이 그 거대한 간극이 그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사태가 터지고 서울의 봄이 찾아오는 듯 했으나 곧이어 신군부의 등장으로 시대는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1980년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 장동휘에게 80년대는 희망의 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망각과 소외의 시대, 그리고 생애 가장 고통스러운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어둠의 터널 입구였습니다. 영화계는 사메스 정책의 일환으로 에로티시즘 영화가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리즈가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육체적 본능과 감각적 쾌락이 스크린을 지배하던 그 시절, 의리나 충성, 남자의 고독 같은 주제는 촌스러운 옛날 이야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장동휘가 설 자리는 이제 완전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간혹 들어오는 역할이라고는 에로 영화의 꼰대 아버지나 코미디 영화의 망가지는 단역뿐이었습니다. 그는 거절했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배우로서의 품위마저 팔아넘길 수는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수입이 끊기자 생활고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살던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강남의 고급 주택에서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로, 그리고 더 작은 곳으로. 그의 거처는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밖에 나갈 때면 정장을 차려입고 구두를 닦아 신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림질한 와이셔츠, 그리고 유행 지난 선글라스. 그것은 그가 세상과 맞서는 마지막 갑옷이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갈 때조차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옛날 장동휘 아니야. 많이 늙었네. 그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꽂혔지만 그는 애써 모른 척하며 꼿꼿이 허리를 펴고 걸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간혹 영화인 협회 모임이나 행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자리는 그에게 기쁨보다는 고통을 주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성공한 후배들, 빌딩을 샀다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쓴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형님, 요즘은 통 안 보입니다. 라는 인사말이, 형님 이제 한물 가셨군요. 라는 조롱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점점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고립. 스스로 선택한 유배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집안에 틀어박힌 그는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밖을 내다보거나 멍하니 벽을 응시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내가 말을 걸어도 단답형으로 답할 뿐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는 깊은 우울의 늪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에너지를 발산하며 살았던 그가 그 에너지를 안으로만 사겨야 했으니 속이 썩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화병. 울분이 가슴에 쌓여 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고된 재앙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몸 안에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혈압은 치솟았고 혈관은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은 약한 것이고 약한 것은 사내답지 못한 것이라는 구시대적 신념이 그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타의 삶을 동경합니다. 화려한 조명, 대중의 환호, 그리고 부와 명예. 하지만 장동휘의 70년대와 80년대 초반을 들여다보면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가 얼마나 짙고 차가운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는 준비 없이 노년을 맞이한 수많은 우리네 아버지들의 표상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날 가족과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은퇴 후 빈겁대기만 남은 채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는 그 쓸쓸한 뒷모습들이 장동휘의 삶에 오버랩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처절했던 시기로 넘어갑니다. 1990년대, 그토록 강인했던 육체가 무너져 내리고 평생을 지켜온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는 고통의 시간들. 침대에 묶인 호랑이가 되어버린 장동휘. 그 처참한 말년의 기록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인간 장동휘의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가 클라이맥스입니다. 1990년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유례없는 풍요와 소비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압구정동에는 오렌지족이 거리를 누비고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문화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경쾌하고 감각적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넌사인이 서울의 밤을 대낮처럼 밝히던 그 시각, 한때 충무로의 제왕이었던 장동휘의 시간은 멈춰버린 시계바늘처럼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세상이 자신을 잊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초라해진 사자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본능적인 방어 기제였을 것입니다. 그는 강남의 번화가 한복판에 있는 낡은 아파트 숲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은 그만의 동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굴은 그를 보호해주는 안식처가 아니라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을 기다리는 감옥과도 같았습니다. 1995년, 운명의 신은 잔인하게도 그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조 증상은 이미 여러 번 그에게 신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가끔 손발이 저려오거나 뒷목이 뻣뻣해지거나 말이 헛나오는 순간들. 하지만 평생을 강골로 살아온 그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술을 좀 줄이면 되겠지. 잠을 좀 푹 자면 낫겠지. 자신의 육체를 과신했습니다. 총알도 피해갔던 몸인데 고작 병 따위에 무너질 리 없다고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단 1초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어지러움, 그리고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형이증. 거구의 장동휘가 마룻바닥으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목이 쓰러지는 굉음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아내가 달려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입은 돌아갔고 눈은 초점을 잃었으며 그 자랑스럽던 팔다리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뇌졸중,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세포가 죽어가는 병. 그것은 액션스타 장동휘에게 내려진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의 다급한 외침들, 의료진의 분주한 손길. 하지만 깨어난 장동휘가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의 몸 절반이 돌덩이처럼 변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뇌의 언어 중추가 파괴되어 말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입을 벌려보지만 나오는 것은 의미를 알 수 없는 짐승의 신음소리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목소리로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굵고 낮은 저음은 악당을 벌벌 떨게 했고 관객들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몸으로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먹을 휘두르고 발차기를 하고 말을 타고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신은 그에게서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무기 2가지를 한꺼번에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인간 장동위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잔인한 저주였습니다. 병원에서의 나날은 지옥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거구가 좁은 병상에 갇혀 꼼짝을 못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수치스러움. 평생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했던 그에게 간호사와 가족들에게 알몸을 보이고 배설물을 맡겨야 하는 상황은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링거줄을 뜯어내려 발버둥 쳤을지도 모릅니다. 소리 지르며 울부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비된 육체는 분노조차 표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한쪽 눈에서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입원 치료 끝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퇴원이 아니라 유폐의 시작이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렵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내렸습니다. 재활 치료를 하면 조금은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예전처럼 걷거나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 세상 밖으로 나가는 통로를 스스로 봉쇄했습니다. 전화기 코드를 뽑아버리고 초인종 소리에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그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영화계 후배들이 문 밖에서 형님, 저 왔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애원해도 아내에게 손짓으로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내 이런 꼴을 보여주느니 차라리 죽었다고 해라. 흉하게 일그러진 얼굴과 기저귀를 찬 모습을 누구에게도, 특히 과거 자신을 영웅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자존심, 그것은 그를 지탱해 온 힘이자 동시에 그를 고립시키는 벽이었습니다. 동정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아이고, 장동위가 어쩌다 저렇게 됐나 하는 탄식을 듣느니 차라리 잊히는 편을 택했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린 채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들을 갉아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자존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돈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장기간의 간비와 약값은 가뜩이나 바닥난 장호를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수입은 0원. 저축해둔 돈도 없는 상황에서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용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집에 있던 돈 될 만한 물건들은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시절 그가 받았던 트로피와 상패들조차 짐처럼 느껴질 만큼 생존의 문제는 절박했습니다. 가난은 위험을 파괴합니다. 한때 최고의 개런티를 받던 대스타가 이제는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약을 살 돈이 모자라 싼 약으로 바꿔야 했고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냉골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뼈마디가 시려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어 이불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이 비참한 소식이 영화계에 아주 조금씩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장동위 선생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더라. 쌀독이 비었다더라. 소문을 들은 원로 영화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원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평생을 한국 영화 발전에 바친 공로자였지만 국가나 영화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개인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뒤늦게나마 영화인들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국영화인복지재단이 설립되면서 생활고를 겪는 원로 영화인들에게 매달 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장동휘 역시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 약 50만 원. 그것이 대한민국이 한국의 존 웨인에게 해줄 수 있는 이유의 전부였습니다. 50만 원. 전성기 시절 하룻밤 술값으로도 부족해 했던 그 돈이 이제는 그의 생줄이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쌀을 사고 기저귀를 샀습니다. 통장을 받아든 아내의 손이 떨렸고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 장동휘의 눈가는 짓물러 있었습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간호는 눈물겨웠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무거운 몸을 돌려 눕히고 굳어가는 근육을 마사지해 주었습니다. 그녀 역시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남편을 위해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장동휘의 손이자 발이었고 다친 입을 대신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짜증과 투정을 다 받아내야 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은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툭하면 화를 내거나 우는데 장동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뜻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 소리를 지르려 하고 밥상을 엎으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남편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요. 두 노부부의 처절한 사투.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이 소리 없는 전쟁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어느덧 5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의 절반이 흐르는 동안 장동휘는 침대와 휠체어에 갇혀 계절이 바뀌는 것을 창밖의 풍경으로만 짐작해야 했습니다. 봄에는 벚꽃이 피는 것을 먼발 치서 보았고 겨울에는 눈이 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풍경들 속에서 그는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을 것입니다. 피아골의 눈 덮인 산, 베트남의 정글, 그리고 명동의 화려했던 거리. 기억은 또렷한데 현실은 시궁창인 이 지독한 인지 부조화 속에서 그는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가끔 TV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영화, 재방송은 그에게 고문이자 위로였습니다. TV 화면 속에 젊은 장동휘가 기관총을 난사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대에 누운 늙은 장동휘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저게 나인데, 저 강한 남자가 나인데. 그는 마비된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적거립니다. 마치 화면 속의 자신을 잡으려는 듯, 혹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듯. 하지만 손은 힘없이 침대 시트 위로 툭 떨어질 뿐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의 가슴은 미어집니다.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잔인한 역설. 그것이 장동휘의 말년을 지배하는 정서였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밀레니엄의 흥분이 세상을 뒤덮었지만 장동휘의 방에는 여전히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1995년에 쓰러진 후 5년. 그는 이제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거의 지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장동휘라는 이름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아이돌 스타들의 이야기가 넘쳐났고 흑백 영화 시절의 영웅 따위는 검색어 순위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박물관의 유물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충무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동료들, 그리고 그의 영화를 보며 꿈을 키웠던 영화계 후배들.
그들은 아름아름 장동휘의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가 장 형님을 이렇게 잊어서는 안 된다. 그분이 한국 영화에 남긴 발자취를 기려야 한다. 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는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몇몇 영화제와 협회에서 그에게 공로상을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거절이었습니다. 흉한 꼴 보이기 싫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설득, 그리고 선배님이 나와주셔야 후배들이 힘을 얻습니다. 라는 명분 앞에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을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친 그 영화라는 세계가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심합니다. 10년 가까운 은둔 생활을 깨고 다시 한번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비록 2다리로 걸어서 나갈 수는 없지만 휠체어에 의지해서라도 관객들 앞에 서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생애 마지막으로 보여준 용기였습니다. 총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던 용기보다 더 큰, 자신의 가장 약하고 비참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줄 아는 진짜 사나이의 용기였습니다. 그렇게 2004년의 외출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만의 외출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겨운 여정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가 시상식장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무대 위에서 쓰러지지는 않을지 모두가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양복을 입고 싶었습니다. 비록 몸은 쪼그라들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턱시도를 입은 신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종착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별이 지상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들. 2004년에 그 눈물겨운 외출과 이듬해 찾아온 영원한 이별의 순간,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한 인간의 생애가 어떻게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녹아들고 또 어떻게 잊히고 기억되는지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은 장갑을 낀 호랑이, 장동휘. 그의 마지막 포효는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 가슴으로 읽어내려야 합니다. 2004년 11월 19일.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늦가을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이천 춘사관에서 열린 제12회 춘사 나온 규영화 예술제. 한국 영화의 성악자 나운규를 기리는 이 뜻깊은 자리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초대되었습니다. 무려 10년 만의 외출, 긴 은둔의 시간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장동휘였습니다. 외출 준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평생을 입어온 양복이었지만 굳어버린 팔다리에 옷을 끼워 넣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몸을 이리저리 돌리며 땀을 흘려야 했고 장동휘 역시 고통을 참으며 신음소리를 삼켜야 했습니다. 헐거워진 허리춤을 졸라매고 앙상해진 목에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분신과도 같은 검은 선글라스를 씌워드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노인. 휠체어에 구겨지듯 앉아있는 그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는 한국의 존 웨인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눈빛만큼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배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죽음이 임박한 수컷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눈맞춤이었습니다. 행사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서울은 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빌딩은 더 높아졌고 차들은 더 많아졌으며
사람들의 걸음은 더 빨라져 있었습니다. 그 낯선 풍경 속에서 그는 자신이 이방인이 되었음을,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유령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차가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기자들과 영화 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을 흔들며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겠지만 지금의 그는 쏟아지는 빛이 두려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휠체어가 레드카펫 위를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 대신 드르륵거리는 바퀴 소리가 깔렸습니다. 그 순간 시끌벅적하던 행사장이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전설의 귀환을 환영하는 마음과 너무나 변해버린 영웅의 모습에 대한 충격이 뒤섞인 묘한 침묵이었습니다. 까까머리에 가죽 점퍼를 입고 호탕하게 웃던 장동휘는 온데간데 없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담요를 덮은 채 힘겹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억하는 올드팬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그를 잘 모르는 젊은 배우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그의 전성기 시절 영상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분대장이 기관총을 난사하며 적진을 돌파하는 장면에서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웅장한 음악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의 장동휘는 저렇게 팔팔하게 살아뛰는데 무대 아래 휠체어에 앉은 장동휘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 잔인한 대비, 과거의 영광이 현재의 비참함을 더욱 극대화하는 이 비극적인 미장센 앞에서 관객들의 눈시울은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특별공로상 장동휘.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후배들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가 무대 중앙으로 이동했습니다. 트로피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묵직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상을 받아왔지만 이 상만큼 무거운 상은 없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연기를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그가 한국 영화를 위해 바친 평생의 시간, 그리고 그가 감내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에 대한 위로와 존경의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사회자가 그에게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소감을 듣고 싶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굵고 멋진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장동휘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은 반갑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마비된 혀는 말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입안에서 운걸거리는 소리만 맴돌 뿐 끝내 언어가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성을라스 밑으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답답함, 자신을 환대해주는 후배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서야 하는 회한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그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던 대중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한 남자의 대명사였던 그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토록 서럽게 흐느낄 줄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동료 배우 신영균, 남궁원, 태현실, 그들과 함께 충무로의 황금기를 누렸던 전우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신영균이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장동휘를 끌어안았습니다. 형님, 왜 말씀을 못하십니까? 왜? 두 노배우의 포옹. 그것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한 시대와의 작별을 구하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화려했던 16년대, 그 뜨거웠던 청춘의 날들이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추억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서글픈 포옹이었습니다. 장동휘는 신영균의 어깨에 고개를 묻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그가 흘린 눈물은 아마도 그가
10년 동안 좁은 방 안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짧은 외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탈진한 듯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트로피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뺏어가기라도 할까봐 마비된 손가락을 억지로 구부려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다시 낡은 침대에 눕혀졌을 때 그는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고 아내는 회고합니다. 그것은 안도감이었습니다. 아, 아직 나를 기억해 주는구나.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확인이 준 마지막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외출은 그의 육체에 너무나 큰 무리를 주었습니다. 긴장과 흥분, 그리고 이동 과정에서의 피로는 80대 노인의 쇠약한 몸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것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며칠 뒤부터 상태는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량이 급격히 줄었고 잠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가끔 깨어 있을 때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2004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보일러를 아무리 틀어도 낡은 아파트의 외풍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동휘는 앙상하게 마른 몸을 이불 속에 웅크린 채 그 겨울을 났습니다. 이제는 기력이 없어 화를 내지도 짜증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떠먹여주는 미움을 기계적으로 받아넘길 뿐이었습니다. 그의 생명력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가 겪었을 내면의 풍경을 감히 짐작해 봅니다. 침대에 누워 꼼짝할 수 없는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끊임없이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 날의 장동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지리산의 능선을 뛰어넘고 베트남의 정글을 헤치며 충무로의 세트장을 누비고 있었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는 휠체어도 기저귀도 필요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자유로운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면 다시 차가운 천장이 보이는 현실. 꿈과 현실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면서 그는 서서히 죽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해를 넘겨 2005년이 되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장동휘의 방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창밖의 풍경은 그에게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내조차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보, 나예요. 알아보겠어요?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도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뇌세포의 파괴가 기억의 창고마저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했던 영화, 목숨보다 소중했던 자존심,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의 얼굴까지. 모든 기억들이 하나둘씩 지워져 갔습니다. 그것은 잔인한 과정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축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잊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점점 태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숨만 쉬는 순수한 생명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잔인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었지만 장동휘의 방 안에는 여전히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운 봄의 생동감은 꺼져가는 노배우의 생명력과 대비되어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의 어느 날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안과 합병증은 저승사자의 초대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기자는 가족들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만 괴롭힙시다. 병원에 가서 주사바늘 꽂고 기계에 의지해서 며칠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가시는 길
편안하게 집에서 보내드립시다. 그것은 10년을 하루같이 남편을 지켜온 아내만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의사가 왕진을 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의사의 짧은 한마디가 사형 선고처럼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에 있던 자녀들도 급히 귀국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장동휘의 흉곽만이 위태롭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3일. 그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청각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의 귓가에 대고 사랑한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까요? 혼수 상태 속에서도 그의 눈가에는 가끔 물기가 맺혔습니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몸은 굳었지만, 영혼만은 마지막까지 깨어 가족들의 작별 인사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4월 2일 새벽, 세상이 봄 기운으로 가득 차오르던 그 시간, 장동휘의 호흡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거칠던 숨소리가 차분해지고 가파르던 가슴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고 극장의 조명이 꺼지듯 그의 심장 박동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드라마틱한 유언도 마지막 몸부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촛불이 닿아서 스스로 꺼지듯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죽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총성과 고함 소리 속에서 살았던 액션 스타의 최우치고는 너무나 정적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더욱 엄숙하고 비장했습니다.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온 노병이 마침내 무거운 군장을 내려놓고 영원한 휴식에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통곡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여보 여보 그제야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장동휘의 얼굴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얼굴을 짓누르던 고통과 회한의 그늘이 걷히고 마치 깊은 잠에 든 아이처럼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시각 방송국에서는 속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로배우 장동휘 별세, 신문사 윤정희는 부고 기사를 찍어내기 위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한번 그를 기억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은 이제 살아있는 전설이 아닌 떠나간 신화에 대한 추모가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육신이 세상과 작별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영화인장으로 치러진 그의 장례식, 그곳에 모인 수많은 별들의 슬픔, 그리고 그가 한 줌의 재가 되어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의 장례 절차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한국 영화사의 한 챕터가 닫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슬프고도 장엄했던 배웅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2005년 4월 2일 아침, 대한민국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조간신문 한 귀퉁이, 혹은 인터넷 뉴스 사회면의 한 줄 기사. 원로 배우 장동휘 별세. 그 짧은 문장은 흑백 영화 시대를 기억하는 올드 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긁고 지나갔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저 낯선 이름의 노인이 세상을 떠난 것에 불과했을지 모르지만 격동의 50에서 60년대를 살아낸 이들에게 그 소식은 단순한 타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거칠었던 시절, 자신들을 대신해 울어주고 싸워주었던 형님이자 아버지를 잃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서둘러 마련된 빈소에는 국화꽃 향기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정 사진 속의 장동휘. 유가족들은 그가 가장 빛나던 시절, 가장 강인했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골랐습니다. 짙은 눈썹, 꽉 담은 입술,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 볼 듯한 그 강렬한 눈빛.
사진 속의 그는 여전히 살아있는 호랑이처럼 기운이 넘쳤지만 그 사진 아래 놓인 국화꽃더미 뒤에는 싸늘하게 식은 육신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 비현실적인 대비야말로 장례식장이 주는 가장 잔인한 아이러니였습니다. 영원히 늙지 않는 이미지와 필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이 한 공간에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지자마자 충무로의 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면면은 그대로 한국 영화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이는 영원한 라이벌이자 동료였던 신영균이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에 나타났던 장동휘를 끌어안고 울었던 그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빈소에 들어선 신영균의 어깨는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영정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 속에는 수만 마디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님, 먼저 가셨소. 거기서는 아프지 마시오. 라이벌이 사라진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의 고독.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이어 원로 배우 남궁원, 윤양하, 태현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음악의 스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제 모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날 장동휘와 함께 밤을 새워 촬영하고 술잔을 기울였던 전우들. 그들은 빈소에 들어서며 오열했습니다. 단순히 동료를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장동휘의 죽음은 곧 자신들의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장 형님이 가셨으니 이제 우리 차례인가. 그들은 국화꽃을 바치며 자신의 지나온 청춘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후배 배우들의 조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성기, 박중훈, 최민수, 한국 영화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장동휘는 넘을 수 없는 산이자 영원 스승이었습니다. 특히 터프가이 계보를 잇는 최민수 같은 배우에게 장동휘는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는 빈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며 선배가 남긴 남성성의 유산을 기렸습니다.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카메라 앞에서 자신을 태워 연기한다는 그 뜨거운 동질감이 선후배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빈소의 풍경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애잔해졌습니다. 소주잔이 돌고 예시야기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장 형님이 촬영장에서 말이야, 감독한테 대들다가도 스태프들 밥은 꼭 챙겼지. 돈 생기면 다 남 줘버리고 빈털터리로 집에 가던 양반이었어.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보다 얼마나 인간적이었는지를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호탕했던 웃음소리, 거칠지만 따뜻했던 손길, 그리고 후배들을 감싸주던 넓은 등. 죽음은 그의 육신을 가져갔지만 그가 남긴 온기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빈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훈훈한 추억담 뒤편에는 짙은 회한이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심했어. 그렇게 아픈 줄 알았으면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10년이라는 긴 투병 기간 동안 그를 외롭게 두었던 영화계의 자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려할 때만 박수치고 병들고 늙으면 외면해버리는 냉혹한 현실에 대한 반성. 장동휘의 죽음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의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2005년 4월 4일 오전, 발인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장례는 영화인장으로 치러졌습니다. 한국 영화 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로를 들여 영화계 전체가 그를 배웅하기로 한 것입니다. 영결식장에는 수많은 영화인들과 취재진, 그리고 그를 기억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장례위원장을 맡은 신영균이 조사를 낭독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원고를 잡았지만 첫 문장을 읽기도 전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안경을 벗고 눈물을 훔치는 노배우의 모습에 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강하시더니 왜 가실 때는 이토록 약하게 가십니까? 총알도 피해가던 불사신 장동위가 어찌 병마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황망히 떠나십니까? 그것은 조사가 아니라 절규였습니다. 한국의 존 웨인이라 불렸던 사나이. 그 강인함의 상징이 침대 위에서 무력하게 쓰러져 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뼈에 사무치는 문장이었습니다. 형님은 우리 영화계의 큰 산이셨습니다. 형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든든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시고 부디 저 하늘나라에서는 큐사인, 컷사인 없는 곳에서 마음 편히 쉬십시오. 형님이 남기신 그 뜨거운 열정, 우리 후배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신영균의 조사가 끝나자 영정사진 속 장동위가 마치 그래, 고맙다, 나 먼저 간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운구 행렬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리무진이 그의 유해를 싣고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는 곧바로 화장장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쳤던 곳, 그의 영혼이 서려 있는 충무로를 마지막으로 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 중구 충무로, 한국 영화의 고향자 성지. 1950년대와 60년대, 장동위가 가죽 점퍼를 휘날리며 활보했던 그 거리를 그는 이제 싸늘한 주검이 되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대항극장, 스카라 극장, 그리고 낡은 다방들. 그 거리의 구석구석에는 그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록 거리는 현대식 빌딩으로 변하고 넌 사이는 화려해졌지만 그 바닥 밑에는 장동위와 그 시절 영화인들이 다져놓은 열정의 지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운구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리를 돌았습니다. 마치 그가 마지막으로 충무로와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을 주려는 듯 길게 서 있던 몇몇 노인들이 운구차를 알아보고 모자를 벗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동위 씨, 잘 가시오. 내 젊은 시절 당신 덕분에 참 좋았소. 이름 모를 관객의 그 소박한 뱀이야말로 그가 평생 연기를 해온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 이곳이 그의 육신이 머물 지상의 마지막 종착지였습니다. 관이 화구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유가족들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못 보내. 아내는 관을 붙잡고 쓰러졌습니다. 평생 남편의 곁을 지켰던, 병든 남편의 손발이 되어줬던 그녀에게 이 이별은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관이 불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쾅 소리와 함께 장동위라는 육체는 세상에서 영원히 격리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연의 섭리이자 소멸의 과정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거구, 그 단단했던 근육과 뼈, 호랑이 같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던 성대, 그리고 세상을 노려보던 눈동자. 그 모든 것이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장 굴뚝으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도, 스크린을 씹어먹던 대스타도 결국 불 앞에서는 한 줌의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 인생 무상. 그 뻔한 사자성어가 이토록 사무치게 다가오는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무함 속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육체는 불타 사라지지만 그가 남긴 이름과 작품은 결코 타지 않는다는 것. 불길은 그의 몸을 태울 수는 있어도
사람들의 뇌리에 박힌 장동휘라는 기억까지 태울 수는 없다는 것. 그것이 예술가가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임을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을 것입니다. 1시간 남짓, 화장이 끝났습니다. 수습된 유골은 작고 하얀 단지에 담겼습니다. 그 크고 웅장했던 남자가 이제는 두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항아리가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그를 가슴에 품고 장지로 향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 양지 바른 곳에 그를 모셨습니다. 비석에는 그의 이름 석자와 생몰 연도가 새겨졌습니다. 영화배우 장동휘. 그 짧은 문구 외에 다른 수식어는 필요 없었습니다. 배우라는 두 글자면 그의 인생을 설명하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북적이던 묘역에는 이제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흙냄새, 풀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에 홀로 남은 장동휘. 그는 이제 더 이상 카메라 앵글을 신경 쓸 필요도, 대사를 외울 필요도, 늙고 병든 몸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휴식, 컷 소리가 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롱테이크의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가 떠난 지 2005년에 한국 영화계는 묘한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스크린쿼터 사수투쟁이 한창이었고 1,000만 관객 영화들이 탄생하며 산업적으로는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지만 정신적인 지주를 잃은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한 원로 배우 한 명이 아니라 진짜 사나이의 원형이었다는 것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낸 화려한 액션 영웅들은 많았지만 장동휘처럼 눈빛 하나로, 주름 하나로 인생의 비장함을 말하는 어른은 더 이상 찾기 힘들다는 것을.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마침표였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맨주먹으로 세상을 개척했던 야성의 시대, 낭만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였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세련되고 더 매끄럽고 더 화려해지겠지만 장동휘가 보여주었던 그 투박하고 거친 날거드의 감동은 다시 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가 떠난 지 며칠 뒤 TV에서는 그의 추모 특선 영화들이 방영되었습니다. 늦은 밤 브라운관 속에서 저는 장동휘가 다시 살아나 총을 쏘고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들아, 다 덤벼라. 그 생생한 외침을 들으며 시청자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가지만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필름이라는 영혼의 저장소 안에서 그는 영원히 늙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 곁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한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넘어 그가 남긴 정신적 유산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온지, 그리고 왜 우리는 21세기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20세기의 그 투박한 남자를 그리워하는지, 그에 대한 마지막 평가와 헌사, 그리고 못다한 이야기를 정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끝나지만 기억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장동휘라는 거목이 쓰러진 후 한국 영화계에는 한동안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연기 잘하는 원로 배우 한 사람이 사라진 것과는 다른 차원의 상실감이었습니다. 그가 떠남으로써 우리는 한국 영화가 가졌던 어떤 한 시절의 온도와 영원히 작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뜨겁고 거칠고 투박하지만 그 무엇보다 진실했던 아버지의 시대, 혹은 야성의 시대가 마감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의 스크린을 보십시오. 매끈한 피부와 조각 같은 외모, 섬세한 감성을 지닌 꽃미남 스타들이 넘쳐납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액션이 눈을 사로잡고 복잡하고 세련된 시나리오가 뇌를 자극합니다. 분명 기술은 진보했고 산업은 거대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아주 사무치게
그 옛날의 촌스러운 흑백 화면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흙먼지 뒤집어 쓴 채 땀 냄새를 풍기며 말보다는 주먹으로, 주먹보다는 그 깊은 눈빛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던 그 투박한 사내들이 그리워집니다. 그 그리움의 정점에 바로 장동휘가 서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단지 300여 편이라는 방대한 필모그래피나 액션스타 1세대라는 타이틀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가 진정으로 남긴 것은 고통스러운 현대사를 온몸으로 통과해낸 한국 남성의 초상 그 자체였습니다. 식민지 시대에 태어나 전쟁을 겪고 폐허 위에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발버둥 쳐야 했던 그 시절의 아버지들.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시커멓게 타들어가던 그들의 슬픔과 고독을 장동휘는 자신의 얼굴로, 자신의 몸짓으로 대변해 주었습니다. 그가 스크린 속에서 맞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날 때 관객들은 그를 통해 고단한 현실을 버텨낼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연기자가 아니라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는 무당이자 치유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빛나는 유산의 이면에 감춰진 비극적인 그림자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말년은 우리 사회가 예술가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우하고 소비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아픈 거울이었습니다. 대중은 그가 영원히 강한 영웅으로 남아주길 원했지만 정작 그 영웅이 늙고 병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너무나 냉정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뒤 땡전 한 푼 없이 병마와 싸워야 했던 그의 고독한 10년은 스타라는 허상 뒤에 숨겨진 인간의 나약함과 노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원로 예술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는 무언의 증언이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영화계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원로 영화인들을 위한 복지 기금 마련과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가난 속에 쓸쓸히 떠났지만 그의 희생은 남아있는 후배들이 조금 더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으로써 세상에 남긴 또 하나의 묵직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름 속에 박제된 그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영사기가 돌아가고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면 죽었던 그는 다시 살아납니다.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마지막 장면. 전우들의 시체를 넘고 넘어 끝까지 고지를 향해 기어 올라가던 그 처절한 눈빛, 또는 영안에서 자식들의 밥숟가락을 바라보며 짓던 그 슴슴하고 따뜻한 미소. 그 장면들 속에서 장동휘는 늙지도 병들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그는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곁에 숨 쉬고 있습니다. 육체는 유한하여 한 줌의 재로 사라졌으나 예술은 무한하여 영원히 남는다는 말. 장동휘의 삶과 죽음은 이 오래된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비록 현실의 그는 기저귀를 찬 채 침대 위에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지만 대중의 기억 저장소에 저장된 그는 영원히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성냥개비를 질겅거리는 천하무적의 사나이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한국의 존 웨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존 웨인의 아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장동휘였습니다. 누구보다 강했지만 누구보다 약했고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누구보다 외로웠던 모순덩거리이자 열정 그 자체였던 인간 장동휘. 그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가을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될 때면 혹은 삶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어질 때면 우리는 문득 그가 그리워질 것입니다. 야, 임마. 사나이가 그까짓 일로 기죽고 그래. 일어나. 하고 등짝을 후려칠 것 같은 그 걸걸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지도 모릅니다.
총을 든 남자는 끝내 침대에 묶인 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묶인 육신을 뚫고 나온 그의 영혼은 이제 저 하늘 위 컷사인이 없는 영원한 무대 위를 자유롭게 누비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돈 걱정 없이, 아픈 곳 없이, 먼저 간 이만희 감독과 허장강 배우와 함께 실컷 술잔을 기울이며 영화를 찍겠지요. 잘 가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큰형님. 당신이 보여준 그 뜨거운 불꽃 덕분에 우리의 그 가난했던 시절은 비루하지 않았습니다.